삼촌이 때렸어요. 밥도 안 주고 계집에서 자라고 했어요. 법정에 울려 퍼진 7살 아이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처음 발견된 곳도 계집이었어요. 진짜 계집. 폭설이 몰아치던 한겨울밤, 낡은 계집 안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 아이들을 그곳에 버린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아이들은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걸까요? 3년 전 그날 밤, 아내를 잃고 폐인처럼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손전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계집 안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떨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아이들은 왜 계집에 있었을까요? 아이들의 엄마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법정에 선 저 아이들의 적은 누구일까요? 모든 이야기는 그날 밤 폭설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동해안 외곽,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주택. 12월의 폭설이 세상을 하얗게 덮어가는 밤이었어요. 서도연은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난로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32살. 젊은 나이에 IT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대기업에 매각한 사람. 누구나 부러워할 성공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선반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의 사진이었죠. 수진. 3년 전 교통사고로 떠난 약혼자. 그녀는 당시 임신 8개월이었어요. 도연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함께 잃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이 사진 앞에 앉았어요.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오래, 아주 오래. 도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투자사 대표. 새로운 사업 제안이었죠.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고 꺼버렸어요. 돈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는 너무 늦게 알았죠. 창밖으로 눈이 쌓여갔습니다. 도연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었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부터인가 맛이 없어졌죠. 이 집은 둘이 살려고 샀던 집이었어요. 함께 아이를 키우려 했던 집. 지금은 혼자 살기엔 너무 넓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마을 이장 최만복이 삽을 들고 서 있었어요. 58살, 입은 거칠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이 동네로 이사 온 뒤 아버지처럼 챙겨주는 유일한 이웃이었죠. 도연 씨, 눈 치우러 왔어. 만복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매번 이랬습니다. 도연은 짧게 인사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만복이 돌아가고 도연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난로 불빛이 흔들렸어요. 사진 속 수진의 얼굴이 일렁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날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환자분과 아이 모두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죠. 도연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오늘도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이할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었죠.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폭설이 그치기 전 마당 구석계집에서 들려올 작은 울음소리가 그의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도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난로 불빛이 천천히 꺼져가고 있었죠. 창밖에서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다음 날 저녁 7시, 폭설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읍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죠. 혼자 먹을 반찬거리와 라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에도 마트 직원 외에는 아무와도 말을 섞지 않았어요. 눈길을 걸으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셋이서 이 길을 걸었겠지. 아이는 3살이 됐을 거예요. 옹알이를 하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오지 않을 미래였죠.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분명히 사람 소리였어요. 그것도 아이 목소리. 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소리는 마당 구석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이전 주인이 쓰던 계집. 도연이 이사 온 뒤로 비워둔 곳이었죠. 그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연은 현관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어요. 눈발이 얼굴을 세차게 때렸죠. 발이 눈 속에 푹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계집 앞에 쪼그려 앉아 안을 들여다본 순간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 아이가 있었어요. 서로를 껴안은 채 웅크리고 있는 여자아이 2. 쌍둥이로 보였습니다. 6살쯤 됐을까요?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옷은 얇은 면 점퍼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폭설에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한 아이가 고개를 들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그 눈빛이 도연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마치 살려달라고 소리 없이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이의 손을 보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발목에는 동상 기운이 선명했어요. 이 추위에 대체 얼마나 있었던 걸까요?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 여기서 하룻밤만 자면 안 돼요? 그 말에 도연의 숨이 막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가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너무도 선명했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만복이었습니다. 눈 치우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고 했죠. 만복은 계집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평소의 농담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뭔 일이여.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품에서 손난로를 꺼내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도연 씨, 애들부터 살려야 해. 일단 안으로 들여.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닐봉지를 눈 위에 그대로 두고 2 아이를 양팔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뼛속까지 스미는 냉기가 도연의 팔을 타고 올라왔죠. 하지만 심장은 뛰고 있었습니다. 작고 빠르게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도연은 아이들을 안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문턱을 넘는 순간 도연은 알지 못했어요. 3년간 멈춰있던 그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만복이 뒤따라 들어오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말이야. 피가 전부가 아니거든. 그 말이 도연의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아이들을 소파에 눕히는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지키지 못한 생명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았던 그날의 기억. 차가워진 수진의 손을 잡고 울었던 그 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도연은 이불을 덮어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창밖에서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연은 아이들을 거실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아이들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입술은 파르스름하게 질려 있었죠.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재빨리 움직였어요. 보일러 온도를 올리고 욕실에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능숙하게.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어본 사람처럼요. 일단 젖은 옷부터 갈아입혀야 해. 만복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장으로 가서 자신의 면 티셔츠를 꺼내왔어요. 아이들에게는 원피스처럼 길었지만 일단 마른 옷이 필요했죠. 옷을 갈아입히려는 순간 한 아이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잔뜩 웅크러들었어요. 마치 맞을 것을 예상하는 것처럼요. 만지면 안 돼요. 저희 더러워요. 그 말에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6살 아이가 할 말이 아니었어요. 대체 누가 이런 말을 가르쳤을까요? 도연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것 같았죠. 만복도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죠.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애써 참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더럽지 않아. 넌 하나도 더럽지 않아. 아이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눈빛이었어요. 도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만복이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떠왔어요. 대야에 아이들의 손을 담그자 한 아이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동상에 걸린 손이 따뜻한 물에 닿으니 통증이 밀려온 거였죠. 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마치 울면 안 된다고 배운 것처럼요. 그 모습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을까요? 만복이 도연을 부엌으로 불렀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겠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밤에 이 폭설에 낯선 곳으로 보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거실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서로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쫓아내지 마세요. 아침 되면 바로 갈게요. 그 말이 도연의 심장을 후볐습니다. 아이는 또 쫓겨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죠. 세상 어디에도 자기들의 자리는 없다고요. 도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선반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의 사진. 3년 전 함께 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려 했던 사람.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해 방까지 꾸며놓았었죠. 만복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늘 밤은 일단 재워. 신고는 내일 해도 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 아무도 안 쫓아내. 아이들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말이냐고 묻는 눈빛. 도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복이 도연의 어깨를 슬쩍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죠.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오늘 밤은 푹 쉬어.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도연과 아이들만 남았어요. 난로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도연은 아이들 곁에 앉았어요.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차가운 손을 잡아 이불 속으로 넣어주었죠. 아이들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지쳐서였을 겁니다. 공포와 추위 속에서 버텨온 시간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도연은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숨소리.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알지 못했어요.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새벽 2시,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실 소파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이불을 덮어줬지만 한 아이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리지 마. 착하게 굴게. 버리지 마. 그 소리에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악몽에 시달리는 게 분명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아이의 체온이 아직도 차가웠어요. 얼마나 오래 추위 속에 있었던 걸까요? 아이가 조금씩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떨림이 멈추고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죠.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대체 누가 이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 작은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폭설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하얗게 얼어붙어 있었죠. 햇살이 눈 위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도연은 냉장고를 열어 있는 재료를 확인했어요. 라면 2개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어요. 계란도 풀어 넣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라면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숟가락 2개를 나란히 올렸어요. 아이들이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거실에서 일어났어요. 식탁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이는 눈빛. 마치 함정인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저희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은 식탁 앞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숟가락 쓰면 안 돼요. 저희는 손으로 먹어야 해요. 그 말에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대체 누가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숟가락조차 쓰지 못하게 했다니.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어 아이의 손에 쥐어줬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은 단단하게 유지했어요. 여기서는 숟가락 써도 돼. 천천히 먹어도 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어도 되는 걸까 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한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소리 없이 그저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아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도연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처럼. 국물이 턱에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라면 한 그릇이 비워졌습니다. 아이가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고맙다는 말 대신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그 눈빛이 도연의 가슴을 후볐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고 세면대를 붙잡았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을 떠나보낸 뒤로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만은 책임지겠다고. 적어도 오늘 하루는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손으로 빈 그릇을 꼭 잡은 채 마치 다시 뺏길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내일이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아침 식사 후 도연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언니는 하은, 동생은 하린.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라고 했죠. 도연은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봤습니다. 하은, 하린. 부르기 좋은 이름이었어요. 맑고 예쁜 이름. 누군가 정성껏 지어준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왜 이 아이들을 폭설 속에 내버려 둔 걸까요?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오전 10시 만복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커다란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이라고 했죠. 손녀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을 찾아왔다고요. 만복에게는 서울에 사는 딸과 손녀가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만복의 눈에 아이들을 보는 시선이 유난히 따뜻했죠. 손녀 생각이 났는지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만복은 아이들에게 옷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젯밤의 긴장된 표정은 사라지고 평소의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입어봐. 좀 클 수도 있는데 없는 것보단 낫지. 아이들은 처음엔 경계했어요. 낯선 어른에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복의 구수한 사투리 섞인 말투에 조금씩 긴장을 풀었어요. 옷을 받아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죠. 이 집에서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해맑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작은 웃음이었어요. 도연은 그 작은 웃음을 보며 가슴 한쪽이 뭉클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만복과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아이들은 시설로 갈 것이라고.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자신이 유괴범이 된다고. 만복은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지.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 일단 애들 상태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복 말이 맞았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했어요. 동상 치료도 받아야 하고 다른 상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했죠. 아이들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만복이 차를 빼겠다고 나갔어요. 도연은 아이들에게 외출 준비를 시켰습니다. 병원에 가자. 그 말에 아이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은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은 무서워요. 주사 맞으면 아파요. 하린이도 언니 뒤로 숨었어요. 작은 손으로 언니의 옷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두 눈에 공포가 어려 있었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연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아프면 내 손 꽉 잡아도 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도연의 손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졌어요. 도연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따뜻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만복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두껍게 쌓인 길 위로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하얀 세상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손을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죠. 도연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병원에 가면 아이들의 상태를 알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 상태에 따라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결정될 거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요. 차는 읍내 종합병원을 향해 달렸어요.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알게 될 진실이 그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을요. 읍내 종합병원. 만복의 차에서 내린 도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이들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인이가 도연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접수를 마치고 소아과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담당 의사는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의사였어요. 아이들의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상뿐만이 아니었어요. 의사가 아이들의 옷을 걷어 올리자 등과 팔에 오래된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노랗게 변한 멍, 퍼렇게 남은 멍, 치료 없이 방치된 상처들이었죠. 크고 작은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었어요. 도연의 숨이 막혔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의사가 도연을 복도로 불렀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소견입니다. 소아정신과와 이비인후과 협진이 필요해요. 도연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직접 들으니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해야 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죠. 소아정신과 협진이 이어졌습니다. 상담사가 아이들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연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만복이 자판기 커피를 2개 뽑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나를 건넸어요. 도연은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손 안에서 커피가 식어갔어요. 1시간이 느리게 지났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상담사가 나왔어요. 표정이 무겁게 어두웠습니다. 아이들에게서 반복적인 학대 정황이 보입니다.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있었어요. 아이들은 자신이 더럽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담사의 말 하나하나가 도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숟가락을 쓰면 안 된다고 했던 아이, 더럽다고 했던 아이. 그 말들이 도연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만복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분노를 억지로 참고 있는 게 역력했죠.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가 대답했어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하세요. 거기서 보호 조치를 결정할 겁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병원 정문을 나서며 도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이가 올려다봤어요.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묻는 눈빛. 도연은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아이들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집이라는 말에 반응한 거였죠. 도연의 집이 자기들의 집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 만복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요. 기관에 연락하는 건 내일 해도 되잖아요. 만복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도연은 보지 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아직 폭설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하린이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 열어줘. 추워.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폭설 속에서 문을 두드렸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은 계집으로 갔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한 사람이 누구든 용서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다시 그곳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 결심이 얼마나 큰 시련을 불러올지를요. 집에 돌아온 후 아이들은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쳤던 모양이었어요. 도연은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가 방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만복이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2잔 내려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이장님. 오늘 많이 수고했어요. 만복은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죠. 고요한 밤이었어요. 바람 소리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만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어. 도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만복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25세 교통사고로 떠났어. 벌써 20년 전이야.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만복이 항상 웃고 다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웃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던 거였죠. 그 웃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만복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도 많이 힘들어했어. 몇 년을 울기만 했지. 결국 떠났어. 서울에 딸과 손녀가 있다고 했었죠. 아내는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제야 도연은 만복이 혼자 사는 이유를 알았어요. 외딴 해안 마을에서 홀로 지내는 이유를요. 만복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서 이 동네로 왔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런데 말이야. 만복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 그 애들을 봤을 때 내 아들 생각이 났어. 누군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 그게 뭔지 알잖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만복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 아픔이, 그 그리움이. 2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 도연도 그 마음을 알았어요. 만복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지킬 수 있어. 난 그때 그러지 못했지만 넌 할 수 있어. 도연의 눈에 물기가 어렸어요. 수진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사람.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사람.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도연은 방을 바라봤어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방.
문틈 사이로 작은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복을 현관문까지 배웅했어요. 이장님, 만복이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만복은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는지 도연은 이제 알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연은 홀로 남았어요. 아이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었어요. 하은이와 하린이가 서로를 껴안고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병원에서 봤던 긴장된 모습은 사라지고 편안해 보였죠. 도연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이들이 잠든 방을 지키는 밤. 그런 밤이 왔을까요? 도연은 아주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반 위 수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나 잘하고 있는 걸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수진은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락해야 했어요.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든 결정될 거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도연은 이 아이들 편에 서겠다고.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잠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부엌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먹기 편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병원에서 아이들이 영양실조 증상이 있다고 했거든요.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쌀알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하은이와 하린이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죽냄새를 맡고 깨어난 것 같았죠. 배고파요? 도연이 물었어요.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죽을 담아 놓았어요. 아이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제처럼 망설이지 않았어요.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달라져 있었죠.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도연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어요. 죽을 다 먹은 후 하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 여기 있어도 돼요?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는 아직도 불안한 거였어요.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아이의 눈 속에 가득했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당연하지. 여기 있어도 돼. 하린이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하은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복인가 싶어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선 사람은 만복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눈빛이 날카로웠지만 차갑지는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에서 신고한 거였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상담사가 명함을 건넸어요. 이름은 정서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안내했어요. 거실에서 아이들이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낯선 어른이 또 왔다는 것에 긴장한 게 보였어요. 서연이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안녕,
나는 서연 언니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도연을 올려다봤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아이들과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도연은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이들을 데려갈까요? 시설로 보낼까요?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30분쯤 느리게 지났을까요? 서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하면서도 부드러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곁에 있고 싶다고 하네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통은 시설로 보내야 하지만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일단 임시 위탁 형태로 진행할 수 있어요.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연이 서류를 꺼냈어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죠. 서연이 떠난 후 아이들이 도연에게 다가왔어요.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안 쫓겨나요? 도연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안 쫓겨나. 약속할게. 아이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도연은 두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도연의 품 안에 쏙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하지만 도연은 몰랐어요. 이 평화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요. 아이들을 찾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집에는 조금씩 일상이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웃음이 늘었습니다. 하린이는 도연을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물었어요. 하은이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죠.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매일 찾아와 아이들과 놀아줬어요. 손녀 생각이 나는지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아이들도 만복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날 오후 도연은 마당에서 아이들과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그치고 남은 눈이 아직 많았어요.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눈을 뭉치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하린이가 웃으며 눈덩이를 굴렸어요. 그때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5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양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뒤따라 젊은 남자 2명이 내렸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도연 씨 댁 맞습니까? 남자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아주 차가웠습니다. 누구시죠? 도연이 경계하면서 물었어요. 아이들 외삼촌입니다. 조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도연의 등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도연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하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린이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싫어. 삼촌한테 안 가. 그 반응을 보고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가 아이들을 학대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하네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조카입니다. 친척이 데려가겠다는데 남이 뭔 상관이에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임시 위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함부로 데려갈 수 없어요.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위협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뭔 소리야? 경찰에 실종 신고도 넣었어. 내가 보호자야. 도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등 뒤로 감쌌습니다. 보호자라면서 왜 아이들이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남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들도 따라 움직였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만복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삽을 들고 있었어요. 뭔 일이야? 만복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젊은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남자가 만복을 훑어봤어요.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남자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알아둬요. 법적으로 나는 보호자입니다. 조카들은 반드시 데려갈 거예요. 남자가 차에 올라탔어요. 검은색 세단이 눈 위에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무릎에 힘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아이들이 도연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작은 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삼촌한테 보내지 말아주세요. 제발. 하은이가 처음으로 울며 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삼촌이 때렸어요. 우리 엄마도. 엄마가 아파서 죽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엄마, 그 남자의 누나, 학대로 죽었다는 말인가요? 도연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도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솟았어요. 만복이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상담사한테 연락해. 도연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을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도연은 결심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남자에게 아이들을 넘기지 않겠다고. 이 아이들을 반드시 꼭 지키겠다고.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외삼촌이 다녀간 다음 날, 도연은 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서연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외삼촌분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더라고요. 법적으로 보호자가 맞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학대한 사람이에요. 아이들 엄마도 그 사람 때문에. 서연이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아이들 진술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부족합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의 익살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연아, 마을에 소문이 돌아. 무슨 소문이요? 내가 아이들을 유괴했다는 소문이야.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마을 사람들한테 떠벌리고 다녔나 봐.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괴라니요. 아이들을 구한 건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외삼촌이 정식으로 고소를 했다고 했어요. 미성년자 유인 혐의였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살린 게 죄가 된다니. 도연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설명했어요. 폭설 속에서 아이들을 발견한 것, 병원에 데려간 것,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연락한 것. 경찰은 도연의 말을 들었지만 표정이 여전히 복잡했어요. 일단 양측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시설이라면 아이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불안한 눈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달려왔어요. 하은이가 물었어요. 아저씨, 어디 갔다 왔어요? 무슨 일 있어요? 도연은 억지로 웃었어요. 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걱정 마. 하지만 아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요. 하린이가 도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안 보내는 거 맞죠?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수진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어떻게 해야 해?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가 12시를 넘겼어요. 창밖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만복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늦은 밤에도 찾아온 거였어요.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눈이 어깨에 쌓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도연 앞에 앉으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서울에서 아동인권 전문으로 일하는 사람이야. 도연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이 양반이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내가 미리 연락해뒀어. 도연의 눈에 뜨거운 물기가 어렸습니다. 이장님, 왜 이렇게까지? 만복이 도연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어요. 내가 예전에 그러지 못해서 이번엔 꼭 지켜야지. 도연은 힘을 내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었어요. 작은 불씨였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포기하기엔 아직 이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외삼촌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였어요. 그는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경찰차가 집 앞에 멈췄어요. 경찰관 2명과 함께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굳어 있었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법원에서 임시보호 명령이 나왔어요. 아이들을 보호시설로 옮겨야 합니다. 도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외삼촌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판사가 받아들였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빨리 결정이 날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기도 전에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야죠. 아이들이 가기 싫다고 하면 경찰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따라야 해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경찰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린이가 도연에게 달려와 매달렸어요. 작은 손이 도연의 옷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 어디 가는 거야? 하은이도 도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여 있었어요. 아저씨, 우리 안 보낸다고 했잖아요. 약속했잖아요.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잠깐만 가는 거야. 아저씨 곧 데리러 올 거야. 하지만 아이들은 도연을 놓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마당에 퍼졌어요. 이웃들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경찰관이 부드럽게 아이들을 떼어놓았어요.
하린이가 발버둥 쳤습니다. 싫어. 아저씨한테 있을 거야. 삼촌한테 안 가. 도연은 무릎이 꺾였어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눈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차에 태워졌습니다. 작은 얼굴이 유리창에 붙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하린이의 외침이 점점 멀어졌어요. 경찰차가 눈길을 달려 사라졌습니다. 붉은 테일등이 흰 눈밭 위에서 점점 작아졌어요. 도연은 마당에 주저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도연의 어깨 위에 소복이 쌓였어요. 만복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도연을 일으켜 세웠어요. 도연아, 정신 차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하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작은 신발 2켤레, 그림책, 색연필. 어제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집이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수진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진아, 나 약속 못 지켰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3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수진을 떠나보낸 후로 울지 않았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만복이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도연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부어 있었어요. 이장님, 변호사한테 연락해야 해요. 만복이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도연은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무너졌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아이들을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떠난 후 도연은 며칠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남기고 간 그림책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복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왔어요. 밥을 해다 주고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만복이 도연 앞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도연아, 이러면 안 돼. 변호사가 연락 왔어.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흐릿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뭐래요? 증거가 필요하대. 외삼촌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는 증거. 도연은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의 말과 몸에 남은 상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했어요. 만복이 떠나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수진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사진을 손에 들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어요. 손으로 살며시 털어냈습니다. 수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해? 수진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처럼 환하게 웃던 수진. 그때는 모든 게 완벽하게 행복했었죠. 도연은 수진과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함께 꿈꿨던 소소한 것들. 아이를 갖고 싶다던 수진. 난임 판정을 받고 함께 울던 밤. 그래도 우리 둘이면 괜찮다며 서로를 위로했었죠. 그리고 그 사고. 빗길에서 미끄러진 대형 트럭.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었습니다. 수진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난 또 지키지 못했어.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처럼, 아이들을 처음 발견했던 그날 밤처럼, 도연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그날 밤이었을까요?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어요. 수진이 떠난 후 3년. 도연은 그저 살아만 있었습니다. 숨만 쉬고 있었어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었죠. 매일이 흑백 사진처럼 무채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폭설이 몰아치는 밤 계집 안에서 마치 수진이 보내준 것처럼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보내준 거야? 저 아이들을?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수진이 보내준 거예요. 다시 살아가라고. 누군가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삶의 이유를 다시 찾으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도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거울을 천천히 봤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 못한 얼굴이 비쳤어요. 눈이 충혈되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모습이었죠. 수진이 보면 걱정할 얼굴이었어요. 도연은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을 시원하게 적셨습니다. 정신이 조금씩 맑아지며 돌아왔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만복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발걸음이 어제와는 다르게 단단했어요. 만복 씨, 변호사 만나러 가요. 만복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 그래야지. 도연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보호시설 어딘가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키겠다고 수진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단단히 약속했어요.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따스하고 눈부신 햇살이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온다고 힘들 때마다 수진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도연은 이제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높은 빌딩 15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만복이 소개해준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최윤정. 아동 인권 전문 변호사로 2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윤정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도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들었어요. 네, 아이들 진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보였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윤정 변호사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외삼촌 이름으로 조사해 봤어요. 이 사람 전과가 있더라고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전과요? 5년 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동거녀였어요.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아이들 엄마도 그 사람에게 맞았다고 했었죠. 패턴이 있는 거였어요. 반복되는 폭력의 어두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윤정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엄마의 사망 기록도 확인했어요.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되어 있지만 사망 전 응급실 기록이 있어요. 무슨 기록이요? 갈비뼈 골절, 전신 타박상, 낙상으로 신고되었지만 소견서에는 외부 충격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들 엄마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학대로 죽은 거였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윤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외삼촌의 폭력 성향을 입증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아이들의 진술, 병원 소견서를 합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도연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완전히 막힌 길이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필요해요. 윤정 변호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요? 아이들이 직접 증언해야 해요. 판사 앞에서 외삼촌에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이들에게 그 기억을 다시 꺼내게 해야 한다니 너무나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지키려면 필요한 일이에요. 도연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서워하던 눈빛, 삼촌한테 안 간다고 울던 목소리, 떨리던 작은 손. 그 아이들에게 다시 상처를 꺼내라고 해야 하는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아이들은 다시 그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거였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이전과 다르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설득해 볼게요. 윤정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그리고 제가 법원에 면접 신청을 넣을게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연은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직 고마워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사무실을 나서며 도연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기다리고 있을 만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복 씨, 희망이 생겼어요. 전화기 너머로 만복의 반가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잘됐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아, 조금만 더 기다려. 아저씨가 반드시 꼭 데리러 갈게. 도연은 힘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법원 심리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도연은 일찍 도착해서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만복도 함께였습니다. 긴장되는 아침이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보호시설 담당자와 함께 도착했어요. 도연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하은아, 하리나. 아이들이 도연에게 안겼어요.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소중한 재회였어요.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하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도연은 아이들을 가슴 깊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오늘 조금만 힘내자. 아저씨가 옆에 있을게. 드디어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외삼촌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피고인은 법적 보호자입니다. 아이들을 돌볼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윤정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당하고 힘 있는 목소리였어요. 재판장님,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원고의 전과 기록과 아이들 모친의 응급실 기록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외삼촌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정 변호사가 말을 이었어요. 원고는 폭행 전과가 있으며 아이들 모친은 사망 전 수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낙상이라고 신고되었지만 소견서에는 외부 충격으로 추정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판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이들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했어요. 괜찮아. 너희는 할 수 있어. 판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서우면 천천히 말해도 돼. 삼촌과 살 때 어땠니? 하은이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삼촌이 때렸어요. 엄마도 때리고 우리도 때렸어요. 밥도 안 주고 계집에서 자라고 했어요. 법정이 숨죽여 조용해졌습니다. 하린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가 아프다고 했는데 삼촌이 병원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눈물이 하린이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외삼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애들이 꾸며낸 거예요. 판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한 번 더 소란 피우면 퇴정시키겠습니다. 외삼촌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어요. 판사가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와 살고 싶니? 하은이와 하린이가 동시에 대답했어요. 도연 아저씨요. 도연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판사가 결정을 내렸어요. 본 법원은 아동의 안전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양육권 주장을 기각합니다. 아이들은 이도연 씨에게 위탁보호되며 향후 입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연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이긴 거였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을 지킨 거였어요. 아이들이 도연에게 달려왔어요. 아저씨,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도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같이 살 수 있어. 이제 집으로 가자. 만복이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만복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잘했어, 도연아. 정말 잘했어. 법원을 나서며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겨울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진아, 봤지? 이 아이들, 내가 지킬게. 내가 보내준 선물, 소중히 간직할게. 아이들이 도연의 양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아저씨, 집에 가요. 도연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은 손을 꼭 잡고 함께 법원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시작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 다시 왔어요. 마당의 개나리가 노랗게 활짝 피어났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마당 가득 쏟아졌어요. 도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옷이 봄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 하늘색 티셔츠.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아빠, 하린이가 현관에서 뛰어나왔어요. 그 뒤를 하은이가 따라왔습니다. 밝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아빠, 도연은 아직도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입양이 완료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도연은 한참을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눈물이었죠. 왜 무슨 일이야? 할아버지 왔어요. 만복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딸기가 가득 담긴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언제나처럼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애들아, 딸기 먹을래? 첫 수확이야. 와, 딸기다. 아이들이 만복에게 달려갔어요. 만복은 아이들을 번갈아 꼭 안아주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도연이 빨래를 마치고 다가가며 웃었어요. 만복 씨, 맨날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뭘 어떡해? 손녀들 보러 오는 건데.
만복은 이제 아이들의 할아버지나 다름없었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김없이 꼭 찾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만복을 친할아버지처럼 잘 따랐죠. 따뜻한 거실로 들어와 다 함께 딸기를 먹었어요. 아이들의 입가에 빨간 딸기즙이 묻었습니다. 도연이 휴지로 살살 닦아주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은이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알록달록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집 앞에 네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하은, 할인, 그리고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도연의 눈에 뜨거운 물기가 그렁그렁 어렸어요. 정말 잘 그렸다. 만복이 그림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이구, 나도 있네. 할아버지 멋있게 그렸구나. 옆에 있던 할인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빠, 엄마도 그릴까? 하늘에 있는 엄마. 도연은 잠시 가슴이 뭉클해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엄마도 그려줘. 예쁘게. 할인이가 환하게 웃으며 크레파스를 들었어요. 그림 위쪽에 천사 날개를 단 여자를 그렸습니다. 아이들의 하늘 엄마 수진이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폭설이 몰아치던 그날 밤, 낡은 계집에서 벌벌 떨고 있던 두 아이.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모든 게 막막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따뜻한 봄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가족이 있었어요.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만복이 돌아가고 아이들을 재웠어요. 도연은 거실에 앉아 수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창밖으로 별이 총총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마워. 이 아이들 보내줘서. 덕분에 나도 다시 살게 됐어. 사진 속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미소를 지었어요. 방문을 살며시 열고 아이들을 확인했습니다. 나란히 누워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더없이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잘 자, 우리 딸들. 조용히 방을 나서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아침을 데려오기도 하죠. 폭설이 몰아치던 그날 밤, 도연은 두 개의 작은 생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도연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따뜻한 가족. 창밖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개나리 향기가 집 안가득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폭설이 몰아치던 밤, 계집에서 떨고 있던 두 아이. 그리고 3년간 삶을 잃어버렸던 한 남자. 서로가 서로를 살린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밝은 아침을 데려온다는 말.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야기도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